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해탈법.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전황과 주목받고 있는 K방산 이야기.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특파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파원님, 일단 전황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단기전 전망도 나오고 또 장기전 전망도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현재 국제 정세나 대응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목표 설정 혹은 이제 그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독트린이나 폴리시 같은 그 원칙을 정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원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이제 국제 정치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경제 쪽에서 많습니다. 사실 이걸 이용하는 게 전형적인 사실 독재 국가식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일단 분리해서 말하면, 이 군사적 측면 역시도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고 이란도 장기전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좀 소규모 산발적으로 대응하나, 이 산발적 대응이 그렇다 해가지고 경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재미가 없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 15분 미국 동부시장 기준으로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 공습을 사용했는데, 첫날에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는데, 2026년 2월 28일부터 지금 오늘 3월 10일까지 총 10,000개 이상의 폭격이 있었다고 하고, 이스라엘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폭격량이라면 하면, 작년에 12일간의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때는 마지막에만 미국이 참전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과 폭격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12일간 전쟁에서 썼던 그 폭탄의 밀도, 그러니까 하루에 폭탄을 몇 발을 발사했는지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더 높고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핵심 군사 인프라 지휘 체계가 사실상 무력한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데,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란군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군사 인프라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위협적인 군사 장비들이 파괴되고, 특히 40명 이상의 그 하메네이 비롯해 가지고 이란 수뇌부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 있지만, 이란 특성상 이렇게 되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리고 1000개가 없어지면 2000개, 3000개가 있냐? 예, 그렇습니다. 2000개, 3000개 이상의 목표가 다 파괴된 게 확인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전이다 보니까, 현대전이 아무리 정밀한 무기가 많다고 해도 여기서 가짜 표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효과가 달성되는지 확인하려면 2번, 3번 때려야 되니까 이게 폭격이 해도 끝이 안 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이 12일 전쟁, 저희가 작년에서는 초기에 대규모의 미사일과 탄도탄 공격, 드론 공격을 섞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초기에 이제 너무 많은 타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100개 이상의 뭐 탄도탄을 발사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수십 기 혹은 10여 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표적의 대상은 원래 공격하지 않았던 뭐 아르메니아라든가 튀르키, 혹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군사시설 공격했다가 뭐 급수시설 공격하는데, 이 타겟을 바꿔가면서 산발적인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랑 비슷해요 할 때 1999년 코소보 전쟁과 비교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신 분들이 잘 적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고 난 다음에 코소보 지방에서 이제 인종 청소라든가 학살이 일어나서 나토가 폭격을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폭격으로만 이걸 달성하려 했어요. 이게 78일 동안 공습을 했는데, 이때도 거의 막 몇십만 톤의 폭탄을 뚫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 학살을 지향하는 유고슬라비아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항복을 하고 정치적 변화, 그러니까 학살을 그만두고 이제 코소보의 독립을 보장했는데, 그때 밀로세비치를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을 한 거죠.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한 78일 앞서 코소보 전쟁 얘기하셨는데 뭐 그 정도 기간 정도를 예상하세요? 미국은 최소한 그 정도의 폭탄 양, 그러니까 폭격을 하는 게 있고 박는 게 있고, 공격과 방어의 비중에서 볼 때 공격하는 건 최소 70 이상 폭격할 수 있는 대규모의 폭탄이랄까 무기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이제 방어, 그러면 이제 이란이 공격하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몇 개만 한다. 요거는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미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란 국가, 그러니까 아랍 국가, 이란의 주변 국가들이 방어 무기가 떨어지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게 큰일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상도 지금 그거랑 맥락이 닿아 있어서 그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는 그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난 반면에 미국은 약간 오늘 아침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전쟁이 뭐 며칠 만에 끝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몇 주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섞어서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하는 것이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촬영일이 오늘 3월 10일인데 미군의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 소식은 없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란 제압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먼저 이제 그 쿠르드족 이야기는 조금 뒤에 설명하고 일명 허니베저 2.0 작전이라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나오는데 이 허니베저라는 거는 그 옛날에 곰돌이 푸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곰돌이 푸가 꿀통을 꿀을 너무 먹고 싶어서 꿀통 자체, 그러니까 벌통을 통째로 들고 도망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벌꿀 소리들이 이제 벌을 먹기 위해서 꿀통을 통째로 떼다가 핥고 이제 벌들이 막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는 요런 거를 비유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강력한 화력과 무장으로 지상군을 투입시켜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 쓸어버리겠다는 대상은 핵무기라든가 이런 핵심 그 이란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시도를 할 수는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아마 트럼프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성공한 작전들 몇 개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마두로 암살 작전. 이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그 미군들이 거의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마두로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런데 미국이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적의 지도자를 죽이거나 잡아야 될 때 바로 성공하는 사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질이라든가 구출의 작전이라든가 아주 정밀한 작전을 할 때도 실패한 게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델타포스라는 게 뭐 네이비실 엄청 유명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제로다크 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빈라덴을 사살할 때 이제 빈라덴 사살 작전 네이비실 투입된 거 아마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그때 준비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주에서 1주일 안 사이에 이런 거를 대규모 이제 수입 작전, 완전히 쓸어버린 작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제 그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민간인 피해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작전 성공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 이 과정에서 미군 포로가 생기거나 미군 그 특수부대 최고의 부대원들을 하는데 죽을 수도 있을까? 이러면 굉장히 반대 요인을 실망했죠. 그래서 허니베저 작전 자체는 준비는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항상 많은 옵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실제 투입할 것인지는 트럼프가 이제 큰 결정이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건 해도 된다라는 도박을 걸어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도박을 걸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현재 미군이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을 할 가능성 낮다. 하지만 이 낮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도박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이스라엘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아까 전에 잃어버릴 때 피해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네타냐후 정부는 충분히 지상군을 투입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이란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취하거나 핵물질을 빼올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거리가 상당히 좀 되고 이란보다 이제 이스라엘 공군력이 훨씬 더 강하지만 그거는 폭격을 잘 하거나 전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특수부대원들 침투하고 이런 거는 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요. 이란의 핵심 군사 조직으로 혁명수비대가 언급되더라고요. 이 혁명수비대가 어떤 조직이고 미국과 과거 뭐 충돌 사례나 전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혁명수비대는 의외로 이 기원이 보이스카우트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뭐 아람단이라든가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하던 것처럼 이란은 바시지라는 게 있는데, 바시지가 민병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방위 조직인데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동네 유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이란은 당연히 그 동네에서 종교 지도자, 뭐 이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슬람 관련 종교적 한 사람이 이 청년이 종교적 신심이 있고 정권에 충성한다 싶으면 바시지에 가입시키고, 바시지에 가입해서 군사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았을 때 똘똘하다 하면 그 혁명수비대에 추천합니다. 100% 지원제이고 대부분 한 번 더 그 종교관이라든가 사상이 검증된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수비대가 들어가면
몇 명 거의 대부분은 거의 정해진 월급이 없다고 해요.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냐. 이란 혁명수비대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권력의 핵심줄을 잡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충성심이 강하고 장비도 굉장히 좋다. 일반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병력은 20만이라 가지고 40만 이상 이란군보다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인데 최신 장비들을 다 받고 있고 육해 공군이 다 있습니다.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파병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해외 파병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게릴라들을 볼 때도 이 혁명 수비대가 가는데 요런 것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중동 전문가분들 막 방송하실 때 몇 개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막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막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 뺨을 때렸다. 이런 정도로 있고 혁명 수비대 출신의 장관들이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거기는 안 나오면 거의 추세가 안 되는 것이죠. 요 정도로 권력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이란에서의 전투력도 제일 강한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 전쟁하면 이제 우려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잖아요. 지금 사실상 좀 봉쇄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봉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어떤 긴장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1980년대 탱커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과 이라크가 싸울 때 서로 전쟁 수행 능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유조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 이 양쪽이 다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선원들도 많이 돌아가신 적도 있고 그냥 이제 배를 잡아다가 납포를 하는 걸 넘어서서 미사일을 쏘거나 비행기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아니면 어뢰를 쏘거나 로켓을 쏘고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심했는데 이때 이라크와 이란이 8년간 약 412척의 민간 선박을 공격했고 공격을 했고 엄청나게 미사일 공격까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8년 동안 막 서로 이제 폐쇄를 한다는데 실제로 폐쇄된 적은 없어요. 다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죽일 수도 쉽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배를 운영할 때 보험 같은 게 필요한데 보험금도 정말 천정부지로 취소하는데 완전히 폐쇄는 안 되겠다. 이게 80년대 유조선 전쟁의 교훈이고요. 요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 있는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0년대 탱커 이거는 이란과 이제 이라크가 싸웠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해군력이 약해 가지고 서로가 막 해군을 잡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 해군과 이란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 72시간 만에 40여 척 이상의 이란 함정을 미국이 격침시키고 막 잠수함을 오래 쏘듯이 이란 해군력 자체가 지금 완전히 괴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랑 달리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해 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높다는 게 어떠냐 동맥경화나 이런 걸 비유했을 때 아예 피가 안 통하는 거랑 피가 통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 이제 물동량이 100%에서 거의 98%가 줄어서 2%만 남냐 이런 것이죠. 이런 제가 지금까지 이란이 해군이 개발되었다 좀 기술이 발전됐다 했는데 이란도 기술이 발전된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지능형 기뢰란과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닫힐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이란이 계속 유조선이 아닌데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이게 정확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데 보면 사실상 봉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이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상 봉쇄. 사실상 봉쇄하는 게 사실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제가 받아들이고 설명한 건 뭐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거기에 이제 유조선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동차 사고는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급발진 사고가 30번, 40건씩 나면 아무리 확률상으로 안전하다 해도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보험료도 엄청 올라갈 것이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이라고 이제 해운사들이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게 되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배가 예전 격침당하거나 파기당하거나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봉쇄다. 그래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많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선박의 트랜스폰더나 AHS 그래서 내가 이 배는 어떤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미국 배입니다. 아니면 어느 나라 배입니다 하던데 중국 배라고 속이고 난 다음에 요 중국 배니까 이란이 공격하지 말라 하면 진짜 안 건드릴 수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적기를 꺼서 원래는 이게 어선들이 불법 조업 같은 거 할 때 자기 위치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추적기를 꺼 가지고 몰래 숨어가는 그런 그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동량 그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엄청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뭐 이른바 뭐 저항의 축, 뭐 초승달 벨트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 왔는데요. 현재 이 세력들의 뭐 상황이 뭐 과거만큼 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 그리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가까운 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 잔당 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해서 레바논 시내에 폭격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옛날에는 이 저항을 쭉 초승달 배트 혹은 프록시 세력이 한 이 세력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면서 거의 없어지거나 굉장히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이 저항의 축, 뭐 초승달 배트 요게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란은 항상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걱정을 했고 지금 사실 이게 현실로 됐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아까 전에 제가 혁명수비대 해외 파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수비대원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해외에 파병시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근처의 이슬람 국가의 민병대라든가 저항 세력 게릴라들한테 이 이란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이스라엘 근처에서 계속 군사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란을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게 이란의 군사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전략 한 축이 일명 초승달 벨트, 저항의 축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거의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과 연동해서 바로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이란의 전략은 그 전략 자체는 맞았으나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궁금한 게 사실 미국이 이번 공격을 감행한 진짜 목적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핵 제거, 뭐 정권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전쟁을 멈출 뭐 양국의 뭐 명분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그 미국의 그 중앙 전문 집단이나 아니면 정부 핵심 관료도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요게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그냥 짐작이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익명의 그 제보자 등을 해 가지고 좀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게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모른다는 게 사실 도박판에서는 굉장한 장점이고 내가 원칙이라든가 아니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건 도박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면 그 폭격 직전에 핵 협상 중이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핵 협상 중이었고 그 중재자인 오만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엔 거의 성사 직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때렸냐? 핵무장 연구 저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의지가 강했고 핵 협상 분위기 자체가 핵무장을 연구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그 기본이 눈속임으로써 이제 협상을 했다 이런 썰이 있고 이것도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그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 해서 B2 폭격기가 이제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다음에 그때 핵시설을 공격해서 아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느냐 대부분 다 그게 제거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6월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협상도 이런 군사작전 이란이다 이런 썰이 있고 이스라엘이 사실상 주도하고 미국에 끌려갔다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승달 배트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한테 이제 이란이 뭐 프록시라든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 했잖아요. 그게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걸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미국한테 이걸 완벽하게 없앨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설득하고 이걸 목적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주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걸 주도했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란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란 위협을 영구히 배제하는 이런 경제적 안보.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나중에 편해지자 이게 있는데 요게 사실 제일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이상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약하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 다른 전문가분들 방송에서 자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란의 원유가 사실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수출이 잘 안 되는 원유를 우회해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게 중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국이 그 원유를 수입하는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거는 좀 많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안보랑 좀 관계가 있어서 중국의 그 에너지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 석유 의존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목적,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란에 쳤다.' 요것은 좀 많이 나간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방공망과 요격 능력이 이제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LIG 넥스원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뭐 실적 기반인지 아니면 기대감이 반영된 고평가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엠바고가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중동에 제가 요건 말할 수 있는 거죠. 요 이 채널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중동에 있는 방산 전시회 취재를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한국의 방산업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 팔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대문짝만하게 싹 실어 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사진도 많이 갔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국 언론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제가 쓴 게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중동 사업은 먼저 엠바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 몇 개가 팔렸냐,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 공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그게 심합니다. 무슨 어느 정도 심하냐면 사업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실제로 중단된 적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K방산 수출이 중동에 성공을 했는데 그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니까 상대방에서 그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업체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말씀드린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 천궁에 대해서 지금 사건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궁이라는 거는 서피스 투 에어 미사일, 이거를 약자로 셈이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에서 하늘의 항공기라든가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무기체계고 천궁2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궁 기본형인데 기본형은 항공기만 요격할 수 있는데 천궁2는 여기서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탄도미사일, 항공기보다 훨씬 빠른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라서 천궁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은 체계 통합,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 이제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패키징 해가지고 수출할 때 메이커는 LIG 넥스원 이름으로 가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다기능 내리난 또 하나 시스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들어간 미사일은 또 LIG 넥스원이 만들고, 이것을 체계 종합한다고 그 표현을 하는데 군사 무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메이커가 어디냐, 아니면 개발 주도권 어디로 잡냐 했을 때 천궁2는 기업 주도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기타 그 업체들한테 야,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와서 요건 요걸 해, 저건 저걸 해,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가 일종의 PM이 돼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거라서 LIG 넥스원이 대표 무기체계 천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 시스템도 LIG 넥스원에서 이제 천궁을 수출할 때 상당한 금액의 그 무기를 남습니다. 왜냐, 핵심 부품인 다기능 레이더가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주한미군의 일부 방어용 요격 시스템이 차출됐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 좀 취재하신 내용 공유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국방부의 공식 답변은 한미 연합 자산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협의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무슨 장비가 빠져나간지는 공개할 수 없다가 정식으로 국방부의 어나운스지만 그 민간인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오산 기지에서 갤럭시 비행기가 와가지고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12일간의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재배치가 됐어요. 재배치란 거는 우리 주한미군 패트리어트를 뺐다가 다른 데 배치하고 이제 그 배치된 게 다시 중동으로 가고 그다음에 채워지면 우리 걸 먼저 다음에 채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 배치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그 재배치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방어 장비를 빼내가서 중동에 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고, 이번에 간 것도 비슷하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방송 내용 중에 보면 제가 1년에 패트리어트 생산량 600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600발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요르단에 있는 사드 레이더 기지, 여기에 레이더가 파괴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국방부라든가 미국은 다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드 레이더도 1년에 2개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이. 이거 파괴된 걸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와 가지고 그 요르단에 배치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쓰고 요렇게 할 유혹이 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K방산의 수요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미 연합 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 말씀드린 천궁2가 방어하고, 그 위에는 패트리어트, 그 위에는 우리가 만드는 LSM, 그 위에는 사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이 만드는 방어 자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으면 그거를 한국산 방어 자산이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미사일 생산량이 작고 납기가 느리기 때문에 천궁2를 패트리어트 대신에 대체를 할 수는 없어도,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패트리어트보다 거의 주문이 빠르고 납기가 빠르고 이제 가격이 저렴한 천궁으로 채우는 주문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번 전쟁 계기로 뭐 중동의 K반상 수요 커질까요? 어떨까요? 최근 뭐 중동과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도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350억 달러 방산 협력 같은 경우에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UAE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규모는 설명하고 정확하게 UAE에 뭐를 팔겠다, 뭐가 들어간다, 뭘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요게 엠바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공개가 제한돼 있지만, 규모가 350억 달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거나 아니면 단순히 소모된 탄약이라든가 미사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동의 방위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주고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를 방산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큰 프로젝트예요.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공동 개발. 그렇지만 이제 나갈 때는 아랍에미레이트산 무기, 요런 게 나온 거죠. 왜냐면 무기라는 거는 돈을 벌이고 아니면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라의 자긍심 문제도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작고 사람이 부족하지만 이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산 무기 만들 때 가장 큰 파트너가 한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게 이제 사실 티를 좀 안 내고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게 좀 좋아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금액만 공개되고 내용이 비공개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천궁2 실전에서 사용한 거 여러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이것도 지금 점차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제한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천무2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천무2의 경쟁자라는 게 패트리어트 팩3라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한국도 운영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다 운영하고 있는데, 성능은 사실 천궁2가 좋아요. 근데 가격이 40억에서 50억, 천궁2는 15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했냐? 천궁2가 싸니까 패트리어트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패트리어트 재고가 모자라서 되는 표정들한테 천궁2를 마음껏 쏘자. 그러면 이제 소모 속도가 빠르겠고 수요도 더 많아지겠죠. 플러스, 그래서 실제로 요격률을 비교해 봤을 때 천궁2는 요격을 못하고 패트리어트만 요격한 표적이 있냐? 없었습니다. 천궁2든 패트리어트는 똑같이 다 표적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패트리어트가 더 비싸고 성능이 좋은 건 맞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싸고 그다음 생산도 잘 되는 무기로 똑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면 굳이 더 럭셔리한 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궁2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천궁2 말고도 우리 K방산 무기들의 이런 스펙이라든가 특성이 비슷합니다. 경쟁국 대비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이제 유지 보수가 원활하고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정리도 잘 되고, 그런데 성능은 최고급 무기에 비해서 거의 80% 수준이다 보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방공 체계 말고도 지대지, 그러니까 땅에서 땅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방어하는 미래전 시스템, 뭐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상 무기, 공중 무기, 그다음 우리 KF-21 전투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수출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기 얘기해 주셔서 전쟁에 사용된 좀 무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미국이 공개했던 무기 중에 3대 전략 폭격기, 뭐 죽음의 백조, 침묵의 암살자, 하늘의 요새 이렇게 동시에 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기종이 한 번에 떴다는 게 뭐 어떤 의미고 각각 맡은 역할이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제일 이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의 백조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좀 재미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줄거리 B1B 랜서 네네. 폭격기를 죽음의 백조라 하는데 이게 죽음의 백조라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어떤 기자분이 실수로 그 B1B와 비슷한 하얀색 폭격기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블랙잭이라는 폭격기가 있는데 네. 그거랑 사진을 바꿔 낀 다음에 이 B1B 폭격기가 하얀색인 줄 알고 이 폭격기를 죽음의 백조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하지만 B1B 폭격기는 아주 어두운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죽음의 백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니라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런 거랑 별개로 이 B1B 폭격기 사실 많이 그 좀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B1B 폭격기, B2 폭격기, B52H 네. 폭격기가 있는데 B1B 폭격기가 폭탄을 싣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 폭격 전략의 핵심이고 항속거리도 제일 깁니다. 그러면 이제 B52H 요 폭격기는 뭐냐? 운영 비용이 싸요. 이게 3대가 운전하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는 안 쓰였는데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배치된 다음에 지금도 현역이거든요. 그래서 손자, 아들, 할아버지까지 같은 비행기를 모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비행합니다. 근데 미국 군이 돈이 엄청 많은데도 이렇게 오래 운영하는 이 다 이유가 있어요. 운영 비용이 싸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튼튼한 트럭 같이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이제 임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대량으로 그 폭탄을 실어나는데 요게 적합해가지고 지금도 현역이고 앞으로 50년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B2 폭격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이 스텔스 폭격기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거에 침투해서 가가지고 방공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 맨 첫날에 들어가서 폭격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스텔스 적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점은 너무 비쌉니다. 하나에 2조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텔스 성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적의 레이더, 그냥 적외선 신호를 반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모양도 특이하게 가오리처럼 만들어야 되고 뭐 페인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특수한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덥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페인트가 녹거나 아니면 그 산화가 돼가지고 전용 행거에 뭐 에어컨도 넣고 환풍기도 넣고 제습기 같은 것도 넣어야 돼서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주 살살 다뤄야 되는 무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스텔스기 말고도 전투기들도 함께 작전에 투입됐잖아요. 뭐 스텔스가 아닌 기종까지 이제 투입됐다는 점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이란의 하늘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텔스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B2 이야기는 잠깐 했었지만 얘는 레이더에 탐지되거나 적의 그 대공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일반 비행기는 그것이 불가능하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낮은 확률로 이것들이 격추되는 게 위험하니까 스텔스기가 먼저 가서 그 아군 항공기를 위협하는 방공 무기를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비스텔스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공군, 한국 공군, 미국 공군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스텔스 전투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이란의 방공망이 없다는 건데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 사진을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F-16 전투기, 비스텔스 전투기가 이란을 향해서 폭격하는 이 사진을 폭격하기 전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란 건 뭐냐면 적기가 보이면 적기를 격추할 때 쓰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싣고 폭탄만 싣고 갔어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F-16 이스라엘 전투기를 요격하거나 공격할 만한 이란군 전투기가 지금 이란 하늘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란 역시 뭐 반격에 나섰는데요. 뭐 샤헤드 자폭 드론 등이 뭐 실제로 전장에서 좀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가요?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이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과 장비를 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과 돈의 간격을 이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헤드 드론이란 건 이야기 약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 가격대는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3만에서 5만 달러라 했잖아요. 여기 얼마나 싸냐면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그래서 한 발을 그 탄도탄 미사일 한 발을 쏠 걸 샤헤드 드론 20발에서 30기 이상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군집 공격이라 하는데 그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이
샤헤드 드론은 약하니까 맞아도 되고 뭐 탄도탄은 좀 유력이 크니까 얘만 공격해야지. 요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든 크든 폭탄이니까. 그래서 수십 개의 샤헤드 드론을 다 요격하다 보면 요격해야 되는 방공자산 뭐 요격 미사일들이 고갈되게 되고, 그럼 고갈되고 난 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로 본 공격을 하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요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이게 무서운 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2022년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이 샤헤드 드론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공습할 때 이게 굉장히 위력적인 걸 알게 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드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이렇게 위력적이다 보니까 미국도 이 샤헤드 드론 추락한 걸 주워다가 똑같이 복제해서 루카스라는 드론을 만들어서 똑같은 역공 작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런 압도적인 뭐 화력에도 이란이 장기전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좀 그동안 뭐 공개된 전력 보급 상황 감안하면 좀 누가 더 오래 갔을 때 유리할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란과 미국 다 장기전에 유리하고, 불리한 건 오직 중동 국가,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폭격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사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거의 뭐 몇십만 발 이상의 폭탄이 아직도 재고가 많고, 공격을 할 무장들은 굉장히 많고, 폭격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부족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방어 무기의 부재입니다. 방어 무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40억이라는데 사드는 160억. 근데 한 발 쏘면 그냥 호구에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도 비싼데 생산 속도도 작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연간 생산 속도는 이제 전 세계 다 통틀어서 600발입니다. 이 600발이 어떤 숫자냐면, 이란이 지난 전쟁, 그러니까 12일 전쟁이라고 작년에 했던 전쟁에서 쏟던 탄도탄이 600발이 넘어요. 예. 그런데 1년에 600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있으면 요격탄의 재고가 다 소진될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란 근처에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카타르가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고, 요격 미사일 다 떨어지면 이란이 쏘는데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르단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지금 이란 공격을 파괴되기도 하는 등 약간 방공망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약간 너무 트럼프식 생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커도 미국의 피해가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죠. 이래서 미국이 장기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란 측면에서는 어떻냐?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직접 때릴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형이라는 이런 기본 모델 같은 거는 있지만, 북한처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들을, 탄도 미사일들을 여러 발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거리가 한 2,000에서 2,500km 요 정도 한계예요.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곳들이 자기 주변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 나라에 두고 때린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해가지고 표적을 파괴한다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0개, 2,000개씩 파괴해도 몇만 개를 파괴해서 제대로 이제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드론 발사대 이런 것들은 뭐 큰 트럭 같은 걸로 위장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란에 있는 모든 트럭을 파괴하고 폭격을 하려면 폭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거나, 뭐 다 없앴다는데 왜 계속 발사될 거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완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란은 뭐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하루에 100발, 200발씩을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산발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태죠. 대신에 산발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게 장기전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좀 북한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북한 입장에서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병식을 했을 때 과관 관리 무기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공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기 인수식을 공개한 다음에 야 얘들은 그래 수고했어 하고 무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사람만 있는 열병식을 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면 북한도 정보망이 상당해서 이란 공격을 알고 눈치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이 뭔지 북한이 이번에 명백하게 알게 됐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믿음직한 전력으로 생각하고 자신들 핵무기가 자신들 정권을 지켜준다고 이제 확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가 없고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서 공격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과 발달,
그 업로드를 좀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은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무기를 치웠다 했잖아요. 그 치웠다는 게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공격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요런 것들을 해서 약간 이중 트랙으로 가고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 봤자 또 트럼프가 통수 치지 않겠어. 요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방산업계에 천무벨트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좀 어떤 무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뭐 폴란드나 뭐 노르웨이 이렇게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천무 벨트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이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한 국가들이 이 유럽 내에서 좀 이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별명을 붙인 건데, 천무는 지대지 다연장 로켓입니다. 여기서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 원래는 로켓은 유도 장비가 없고 정확도가 낮아요. 근데 미사일은 유도 장비가 있고 정확도가 있는 대신 비싸요. 근데 천무는 GPS 유도 장비를 로켓에 탑재해 가지고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지상 지대지 무기입니다. 이거를 다연장 로켓이라는데, 경쟁자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썼던 하이마스라는 로켓이 있고, 이건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독일과 같이 만든 PLUS라든가 이 몇 개의 경쟁 제품이 있는데, 에스토니아, 뭐 노르웨이, 폴란드 사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문을 수출했냐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그 미국산 하이마스를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어서 얘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하이마스라는 무기 체계는 그 지금 현재 미국이 대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가 좀 미국이 느리기 때문에 하이마스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너무 늦어져서 일단 천모가 주문을 받게 된 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 하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PLUS.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혼자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서 독일 업체랑 합작해가지고 마케팅해서 독일산 로켓으로 홍보돼서 유럽에서 좀 강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일 전쟁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또 아이방산 해서 수출하고 싶은데, 거기는 지금 전쟁 위협에 노출돼서 수출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나 아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 한국보다 훨씬 적으니까 생산 능력이라는 캐퍼시티가 작거든요. 기술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천무가 수출이 되고, 또 천무의 비밀, CTM-290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로켓을 쏜다 했는데 사실 로켓 말고도 미사일도 이 천무에서 쏩니다. 그래도 표현을 다연장 로켓이라니까 일반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300km 밖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천무가 갖췄다. 이 300km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수출 규제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맞춘 거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 유엔 국가들이 요거를 수정해서 이제 500km까지 미사일을 수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도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놔서 노르웨이의 CTM-X라고 하는 500km짜리 미사일이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천무 벨트 형성이 이제 한국 내 화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방산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무는 특징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항상 무기체계는 유지비가 비싼데, 특히 천무는 그 중에서도 그 로켓포가 있으면 포보다 탄약값이 더 비쌉니다. 왜냐? K9 자주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K9 자주포는 일본에 한 3발씩 포탄을 발사해요. 근데 천무 로켓 같은 거는 10초 안에 12발 로켓이 발사될 수 있습니다. 화력 소모가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이 탄약 생산 공장을 폴란드에 우리가 건설하기로 했고, 그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유럽에서 생산된 탄약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유럽이 자꾸 K방산에 견제를 하고, 유럽산 무기 우선주의를 할 때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폴란드라면서 주변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 천무고,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폴란드 그 에스토니아군 천무라든가 이제 노르웨이군 천무는 폴란드에서 생산한 차체의 천무 버전으로 가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이제 유럽의 그 폐쇄적인 방산을 뚫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반대 측면으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도 사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방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외 진출을 안 한 상태에서 창원에 있는 천무 공장이라든가 로켓포 공장이 파괴되었으면 우리가 로켓포를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죠. 폴란드에 공장이 세워졌다고. 요런 식으로 해외에 기술 협력으로 공장이 세워지면 우리 전시에 또 해외에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업체에서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해외 수출 거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버는 관점에서만 이런 해외 진출이나 K방산을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안보랑도 연관이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한번 여쭤볼게요. K2 전차에서 파워팩 국산화 변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그 만드신 분들 한 30분 동안 계속 울어요. 전 진짜 봤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K2 전차에 파워팩이라는 게 있는데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가 하나로 붙어져 있습니다. 왜 붙어져 있느냐? 자동차는 고장 나면 카센터에 가면 되는데 전쟁 나면 카센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엔진과 변속기를 붙여 놓은 다음에 엔진이 고장 났다 이러면 뭐 카센터 직원이 와서 뜯는 게 아니라 통째로 들어가지고 새 걸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파워팩이라 하는데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독일이 사실상 전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K2 전차를 처음 만들 때는 이 파워팩을 독일에 의존했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파워팩 말고 다른 부분은 우리 K2 전차가 다 국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하려니까 독일이 수출 규제를 겁니다. 왜냐? 독일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중동지방 수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많이 때려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엔진 그 전차 수출을 하려 보니까 수출 규제가 나왔고 우리 K9 자주포도 독일산 파워팩을 쓰고 있어서 막 수출을 못할 뻔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화 해야겠다 시작했는데 문제는 파워팩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엔진과 변속기, 특히 그중에서도 변속기 만드는 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8년, 9년 정도 개발이 지연됐는데 어떻게든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수출형 버전 그리고 차기 버전에 공급이 될 거고 요게 그 K2 전차 및 우리 지상 무기 체계가 완전히 독일의 그 규제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20년 만에 국산화에 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산 파워팩의 그럼 기술 수준은 뭐 앞서도 뭐 독일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독일과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예, 약간 오해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국산 파워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나사나 너트 하나 이게 다 국산이다. 요건 아니고 여전히 독일한테서 수입하는 부품이 있는데 국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수입 부품이 있어도 수출 규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수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산화 엔진 파워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자유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시 군수 분야에서 독일 방산이 굉장히 느리고 속도가 그 뭐 무기 나오는 속도가 느린데 우리가 한국 국산했기 때문에 뭐 추가 생산하거나 이럴 때 빠르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 얘기 나오면서 좀 주목받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회사들을 짚어주시자면.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의 의미를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K2 전차 파워팩이 국산화되면서 이제 K2 전차는 완전한 국산 전차, 수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전차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수출을 이제 할 수 있겠다. 플러스 우리 한국의 기술을 좀 받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파워팩에서 이제 엔진을 만드는 HD 현대 인프라코, 그다음에 변속기를 만드는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K2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이게 개발이 성공했으니까 해외에 이런 파워팩을 못 구하고 사실 독일 파워팩을 수입하는 게 좀 싫은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대해서 이제 추가로 수출하거나 수출형 파워팩 이런 것들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격 통제 장비 같은 경우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포는 현대이와 기관포는 S&T 모티가 만드는데 K2 전차 수출되고 이제 K2 전차 그 폴란드에서 훈련할 때 명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격 통제 그러니까 포를 이제 조준하는 이런 장비라든가 포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도 추가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비상장 회사긴 한데 삼양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특수 장갑을 만듭니다. 요것만 해도 한 30분 정도 이야기할 분량이 되는데 전차의 장갑은 그냥 쇳덩이가 아니에요. 세라믹부터 해가 탄소 섬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구성을 만드는 장갑인데 이게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계속 비밀로 하고 절대 다른 나라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러시아로부터 이제 전차를 하나 수입한 다음에 그거를 포로 쏴보고 뜯어보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된 것들인데 그런 걸로 해서 그 전 세계에 거의 한 서너 개 국가만 가지고 있는 특수 장갑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 삼양컴텍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조립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 조립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막 드론 이야기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에도 드론을 방어하거나 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외부에서다 외주나 이런 걸 안 하고 내재를 해서 이스라엘 기술을 받아가지고 국산화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뭐 MNC 솔루션이라든가 LS 엠트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룹들이 K2 전차 조립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이제 수주전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가 독일을 좀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의 위상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고 엄청 대서특필이 될 것입니다. 왜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도 사실 한국이 우세하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국이 장점을 많이 하지만 꼭 전제를 합니다. 독일이 만만치 않게 치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업에서 수주가 성공을 한 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요 정도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 독일의 잠수함 기술이 너무 좀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수입해 가지고 독일의 제자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지만 고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나토 국가이거든요. 캐나다도 나토 국가고 나토 국가들끼리 무기를 사고 파는 게 많았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다. 이게 엄청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 캐나다 잠수함 반드시 성공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도 이제 독일의 그 추격이 너무나 세고 위험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진출을 위해서 캐나다 총리도 우리 잠수함에 태우고 독일 잠수함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건조 중이라는 것도 어필을 하고 기타 각종 수소라든가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협력 그러니까 무기를 사는 대신에 거기 우리가 캐나다에 투자를 해줄게 요런 것까지 패키지로 하고 확약서까지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쉽게 이길 수 있으면 이런 걸 안 할 건데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나 저는 49대 51 정도로 아직은 독일이 우세한데 이 1%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노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시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외에 또 어떤 업체가 좀 이득을 볼까요? 네. 일단 그 잠수함 수주할 때 이제 조선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사 우리가 탈락했지만 그때는 HD중공,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진출했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하나오션 주대로 원팀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는 12척 이제 총 되게 되면 이제 분할 건조를 하게 될 것이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건데 이 장고3 잠수함이 대단한 것이 국산화율이 90%가 넘어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국산인데 그래서 그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뢰를 그 잠수함 영화를 보시면 막 저기 어뢰에서 막 이상한 기만기라든가 저걸 속이는 것들을 발사해 가지고 막 공격을 피하는데 요런 걸 만드는 것도 상장사 퍼스텍이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그 기만기를 만들고 그 발사하는 것도 퍼스텍이 만들고 그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 그리고 어뢰도 LIG 넥스원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중에서도 적의 지상을 이제 정밀하게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저기 SLBM이라 해가지고 그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다. 그리고 이제 위성통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별이라도 하고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기는 또 그 우리 SMR로 유명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잠수함이 추진할 때 그 수소 자동차처럼 수소 연료 전지를 쓰거든요. 요것도 범함 퓨얼셀이 만듭니다.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업체가 지금 들어가고 대부분 다 국산 장비를 쓰기 때문에 요기에 대한 수혜주는 단순히 그 조선소 2개 말고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미국과 이란 전쟁 속 세계 안보 지형과 K방산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